위로 없는 위로. 말에 진심이 빠지면 소리는 곧 바스러질 것처럼 건조해져서 상대의 귀에 기분 나쁘게 거슬린다.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시선을 낮추고 침묵 안에서 가만히 상대의 말을 기다린 게 낫다. 입은 다물고 귀만 열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차츰 들리고 차츰 보이기 시작해서 상태의 윤곽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위로한답시고 나서기보다 그랬구나 하며 가만히 고개만 끄덕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 30 중반이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학이 너무 고꾸라진 목소리가 비틀대며 넘어왔다. 말끝마다 후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는 걸 보면 벌써 어지간히 취한 듯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나온 터라 발길을 돌려 논현동을 향했다. 실내 포차에서 닭발에 소주로 시작한 술자리는 1차, 2차, 3차를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 늦가을 홍시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가 나에게 물었다. 너 냉장고에 한 열을 넣어둔 밥 먹어본 적 있냐? 아니, 그래, 먹지 마.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건 버려야지. 내가 그 찬밥 같아. 버리긴 못하고 먹을 수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나는 듣고만 있었다. 애초에 용건이 있어서 만나잔 게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는 마치 망가지기 직전의 인생 앞에서 마지막 넋두리를 하려는 듯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속사정을 듣지 못해도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 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그가 쏟아내는 말을 모조리 소용하고 흘려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역할에 내가 생각난 것일 테고. 괴종식의 추처럼 흔들리는 그를 보며 냉장고 속 말라 비틀어진 밥을 생각했다. 새벽까지 그의 찬밥 돌림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두 팔과 한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재빨리 거리를 좁혀 그를 껴안아 앉혔다. 그때 그의 점퍼에서 숯불 냄새와 뒤섞인 습한 골방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 속의 나를 소환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그 사이에 시차를 둔 골방 냄새의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외로운 냄새였다. 익숙한 그 냄새만으로 나는 지나간 그의 시간을 설핏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날 임용 발표가 있었고 4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는 것을 술자리를 파할 때쯤 알게 됐다. 도로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꼬벅꼬벅 졸다가 이따금 뭉개진 발음으로 흘리는 다 끝났어. 미안해. 하는 그를 바라봐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는 널어놓은 빨래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렸다. 그가 그토록 미안해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날 밤늦도록 연락을 기다린 가족들이겠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는 아픈 말을 감추게 된다. 그 말들은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말하지 못한 무게를 안고 혼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만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이 밤 가족이 아닌 나에게 연락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이 괜찮을 수 없는 가족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다 난감했을 것이다. 대낮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민망함과 지독한 좌절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나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위로와 무관심 사이 그 미묘한 균형점에 있는 나를, 나 또한 그의 지난 4년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오르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참 만에야 만났고 이 미약한 연대감은 반나절 술 몇 잔으로 끈끈해질 게 아니었다. 그의 상처에 덧댄 반창고 같은 말이 나에겐 없었다. 슬쩍 들춰본 나의 말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괜찮아.
힘내 따위의 상투적인 말이 행여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단속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는 떠들었고 나는 들었다. 가끔 들릴 듯 말 듯 그랬구나 하며 소심히 맞장구를 치는 게 내 말에 전부졌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그는 갈지자 걸음으로 비틀거렸다. 의식이 없으면서도 어깨를 부축하는 내 손을 반사적으로 뿌리쳤다. 대로변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상등 깜빡이는 택시 안으로 그를 겨우 밀어넣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자. 뒷자리에 앉자마자 쓰러지듯 창에 기댄 채 그는 잠이 들었다. 멀어지는 택시의 꼬리등이 코너를 틀며 사라질 때까지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을 응시하며 현실 앞에 낙담할 그의 절망 가득한 눈동자를 생각했다. 쓰린 속을 달래려 라면을 끓이면서 달걀을 넣을지 말지 순간 고민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어 하는 그의 표정을 생각했다. 상황 파악 안 되는 시격에 찡그린 그의 얼굴 주름을 생각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다른 아침을 맞이할 그를 보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밤이었다. 택시가 사라진 후 나는 홀로 새벽길을 걸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다. 다음 날 괜찮냐는 문자를 보냈다. 말줄임표 3개를 찍었다가 지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몇 달 후 그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주말 특강 몇 개를 맡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곧 메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고 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는 교단에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다. 한숨 가득했던 그 밤의 넋두리는 이미 희미한 기억으로 밀려나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러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때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의 세계에도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던 무게를 이제는 둘이 나란히 서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이 결혼으로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의 실패에서 벗어났다. 절망의 밤은 어느새 방향을 틀어 완만한 인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새 10년이 흘렀다. 버려야 할 옛 시간은 흘러서 폐기되었고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밀고 나간 시간은 그의 품에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안겼다. 허리는 4인치가 늘었고 몸무게는 10kg이 불었다. 몸만큼 인생도 후덕해졌다. 일어선 한강 철교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창가로 들어선 오후의 봄볕이 차창을 비집고 내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그의 목소리가 기차의 덜컹거림과 햇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높은 데시벨을 맑고 환한 목소리였다. 좋아 보였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그럭저럭 살만하게 흘러간다. 행복을 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웃으며 견딜 만큼의 마음이라면 살만한 것 아닐까. 살다 보면 조금 부서지고 흠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썼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고. 그날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냉장고 속 찬밥 있잖아. 맛있어. 라면에 말아 먹으면 다 네 인생이고 네 거야. 앞으로도 너를 너로 사랑해주기를. 지금처럼. 그러고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이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무너질 것 같던 그 밤으로부터 우리는 또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왔다.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이정훈, 지음. 책과 강연.